여러분, 절대 속이 안 좋을 때마다 그 약부터 손이 가는 습관, 오늘은 잠깐 멈춰주세요. 우리 위가 스스로 일하는 능력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 연구진이 65 넘으신 어르신 200여 분을 오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소화제와 위산 차단제를 오래 드신 분일수록 위 기능이 더 빨리 무너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위를 약 없이 스스로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반만 드셔도 속이 더부룩하고 위가 한 덩어리처럼 묵직하고 명치가 답답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약국이나 병원에서 소화제를 받아옵니다. 당장은 편해집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같은 증상이 옵니다. 그러면 또 약을 먹습니다.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방식으로는 우리 위장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속이 안 좋으면 약을 먹으면 된다. 위산이 많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요. 하지만 최신 연구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위는 사실 굉장히 정교한 기관입니다.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고, 스스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스스로 음식을 밀어내는 힘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약으로 그 일을 대신해 주니까 위가 게을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위를 지켜주는 점막이라는 보호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겠습니다. 둘째, 그렇게 자주 먹는 위산 차단제가 왜 근본 해결이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로는 소화가 안 되는 3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약 없이 집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알고 계셔도 우리 위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위 안쪽 표면에는 아주 얇은 막 한 겹이 깔려 있습니다. 이걸 점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막은 마치 집 안쪽 벽에 발라놓은 보호 도료 같은 겁니다. 이 한 겹이 그 아래 소중한 세포들과 혈관들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막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어막이 사라지니까 그 밑에 있던 세포층과 혈관층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그 만성 염증이 오래오래 이어지다 보면 위축성 위염으로 넘어갑니다. 더 진행되면 결국 더 무서운 병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호막이 없으면 어떤 문제든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 점막을 이루는 세포들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딱 사흘입니다. 사후 살고 죽습니다. 이 점막 세포는 아주 단순한 세포라서 특별한 능력은 없고 오로지 보호하는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위산에 깎이고 음식에 쓸려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또 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 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위벽을 확대해서 보면 맨 위에 점막층이 있고 그 아래에 샘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샘 조직은 점액도 만들고 위산도 만들고 소화액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샘 조직 세포는 점막 세포와 달리 수명이 깁니다. 위산도 만들고 짧게는 50날, 길게는 200날 가까이 삽니다.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귀한 세포라서 오래오래 써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의 점막이 제 역할만 잘해주면 이 귀한 세포들을 오랫동안 보호하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새 세포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위쪽으로는 점막 세포를 계속 뿜어내고 아래쪽으로는 샘 조직 세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바깥으로도 안쪽으로도 쉬지 않고 세포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가 건강하려면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구조가 튼튼하게 살아있으면 됩니다.
점막이 조금 더 잘 버텨주고 깎여 나가는 양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양이 더 많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는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점막이 많이 사라진 분들은 이 세포 공장의 생산 능력까지 같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점막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새 점막을 만드는 힘도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의학에서는 만성 위염이 위축성 위염으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호막이 없는 세포는 더 쉽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아주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다 죽어버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점막도 미미하게나마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세포 공장도 능력이 조금은 남아있고 샘 조직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깎여나간 점막에만 매달려서 자꾸 약을 먹고 음식을 피하는 정도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쪽으로 좋은 피가 많이 들어가게만 해주면 어김없이 세포가 다시 활발해지고 점막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혈액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염증에 시달린 위 안쪽은 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불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꾸 따갑고 화끈거립니다. 이 불을 꺼주고 좋은 피가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면 우리 위는 스스로 살아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 바로 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먹는 그 약, 위산 차단제 이야기입니다. 속이 불편할 때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이 받는 처방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산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소화기 문제로 처방을 받으면 열에 7, 8은 이 위산 차단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위산을 딱 막아버리면 당장 속쓰림이 가라앉고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함정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위산은 절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위산은 죄가 없어요. 이 강한 산이 단순히 음식을 녹이고 세균을 소독하는 데만 쓰일 것 같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온 음식에는 늘 세균이 섞여 있습니다. 그 세균을 위산이 강력하게 죽여서 우리 소장으로는 깨끗한 음식만 내려보냅니다. 소장은 원래 거의 무균 상태에서 모든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위산 차단제를 오래 쓰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약해지니까 세균들이 위에서 다 걸러지지 못하고 소장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증식을 합니다. 무균 상태여야 할 곳에 세균이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 세균들이 가스를 펑펑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배가 볼록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으시죠? 예전에는 밥을 든든히 먹어도 배가 안 나왔는데 요즘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진다. 바로 이겁니다. 작은 음식 하나가 내려가도 소장에서 세균들이 난리를 치면서 가스로 부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우리 몸의 면역에도 빨간불이 켜집니다. 세균이 몸 안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면역이 계속 거기에 동원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문제들을 불러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 연구진의 자료를 보면 위산 차단제를 1년 넘게 드신 어르신 그룹에서 영양소 흡수 저하와 장내 세균 불균형이 뚜렷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약 하나가 도미노처럼 다른 문제를 줄줄이 끌고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위산이 강해서 위가 아픈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위산을 견뎌내야 할 점막이 이미 약해져서 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을 막을 게 아니라 점막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합니다. 아픈 것을 고치는 대신 신호를 보내는 위산만 꺼버리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불은 안 끄고 화재 경보기만 떼어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소화제든 위산 차단제든 자꾸 먹으면 우리 위는 원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해도 대신해주는 약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사람도 누가 자꾸 대신해주면 점점 그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위도 똑같습니다.
소화액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 음식을 스스로 밀어내는 일, 점막을 스스로 고치는 일. 이 모든 일을 약에 맡겨버리면 위는 점점 무능해지고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 가끔 한두 번 소화제를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어쩌다 한번 과식했을 때 빨리 편해지려고 약을 쓰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게 만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늘 만성적으로 끼니마다 소화가 안 되고 한 번 시작되면 며칠씩 하고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된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소화제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깨끗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위를 살리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제대로 쓰려면 먼저 내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화불량이라고 다 같은 소화불량이 아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만히 따라와 보세요. 본인 몸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위가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직접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위가 덩어리진 것 같다, 굳어 있는 것 같다, 빵빵하다, 묵직하다,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다. 실제로 배를 만져보면 명치 부근이 뼈처럼 단단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뱃속에는 뼈가 없습니다. 거기는 근육이고 장기예요. 근육이고 장기인데 뼈처럼 딱딱하다는 건 그만큼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원래 모든 장기는 기능이 나빠지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간이 나빠지면 간경화로 굳고 폐가 나빠지면 폐섬유화로 굳습니다. 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위가 굳으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 위는 음식이 들어오면 3배에서 5배까지 쭉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평소엔 조그맣게 조그라들어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부드럽게 쫙 늘어나야 해요. 그래서 위가 튼튼한 분들은 많이 드셔도 그저 배부른 정도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신축성이 있으니까 음식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어버린 위는 그 신축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먹어도 금방 빵빵해지고 음식이 들어있는 내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연동운동이 안 되니까 음식이 위 안에 오래 머무릅니다. 그러면 그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요.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멈춰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것과 동시에 온몸의 혈액순환까지 같이 나빠집니다.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고 컨디션이 뚝 떨어지는 증상이 같이 따라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또 약부터 찾습니다. 힘드니까요. 소화제나 위산 차단제를 쓰면 당장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입니다. 위 근육이 좋은 피를 받아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능력, 그 신축성을 잃어버린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 최종적으로는 어떻게든 위에 좋은 피를 넣어주는 방법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굳었던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그제야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후에 걷는 것입니다. 너무 시시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옛날 의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지혜입니다. 식후에 100걸음을 걸으면 의원의 약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1000년 전 의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왜 식후에 걸으라고 했을까요? 식사 후 위 근육이 움직이는 힘은 온 몸의 혈액순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고 다리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이 도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속도가 빨라져야 위 근육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많아지고 피가 많이 와야 위가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가 부족하거나 평소에 잘 안 움직이는 분들은 식사 후에 위도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든든하다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식후에는 오히려 가벼워야 정상입니다.
위 속 음식이 빨리 다음 단계로 내려갈수록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좋아집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고여 있으면 영양도 파괴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식후에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굳어서 안 움직이던 위가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트림이 올라옵니다. 우리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기가 우유 먹고 트림을 못하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요. 안에 멈춰있던 음식이 가스를 만들고 같이 들어간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후에 트림이 나올 때까지 가볍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트림이 났다는 건 피가 돌고 위가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그 신호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가 굳어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딱딱하고 덩어리진 음식을 드시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음식을 천천히 많이 씹어주세요. 입에서 미리 잘게 부숴주면 위가 할 일을 덜어주는 거예요. 입속에서 하는 그 작은 노력이 우리 위를 살립니다. 천천히 많이 씹고 식후에 트림이 날 때까지 걷는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굳었던 위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두 다리와 우리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가 너무 무력하고 흐물흐물해진 경우입니다. 앞에서 본 굳은 위와는 정반대예요. 이런 분들의 배를 만져보면 출렁출렁 물소리가 납니다. 위가 너무 얇아져서 소화가 덜 된 음식과 물이 그 안에 그대로 고여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물을 마시면 빠른 분은 10분, 좀 느려도 30분 안에 위에서 물을 따로 쭉 빼냅니다. 밥이랑 물을 같이 먹어도 물은 그냥 통과하듯 빠져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위가 무력하고 위벽 근육이 얇아진 분들은 물조차도 고여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보면 이런 분들의 위벽은 두툼하지 않고 얇은 가죽이나 비닐처럼 자꾸 주름이 잡힙니다. 이걸 위가 처졌다, 위벽이 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마른 편이고 최근에 체중이 줄었거나 원래 살이 잘 안 찌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어도 위에 몇 시간씩 머무는 동안 영양분이 다 파괴되니까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좋은 피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위산도 묽게 나오고 소화액도 묽게 나옵니다. 영양이 부실하니 만들어낼 재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산이 약하게 나오는데도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시거든요. 그러면 위산이 많아서 쓰린 줄 알고 또 위산 차단제를 씁니다. 그 약한 위산마저 막아버리니까 당장은 안 아파요. 그런데 한두 주 지나면 소화가 더 안 됩니다. 그나마 나오던 약한 위산까지 막아버렸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다 좀 괜찮아졌다가 또 재발하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워낙 허약한 체질이라 약도 강하게 와서 항생제나 소염제나 위산 차단제를 쓰면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분들도 식후에 걸으셔야 합니다. 모든 위 문제의 기본은 결국 피를 돌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온몸의 근육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벽 자체가 근육을 잃고 얇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위에서라도 단백질을 만들어서 피 속에 충분히 돌게 해줘야 위 같은 장기가 그 재료를 가져다가 근육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전신 근육을 키우는 게 곧 위를 키우는 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짝 마르고 근육이 없다 보니 자세도 같이 무너집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허리가 꼬부라지면서 자꾸 앞으로 고꾸라지세요. 그리고 마음까지 위축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근육 운동을 해서 상체를 펴고 몸을 똑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고꾸라지지 않게요. 몸이 강해야 마음도 강해지고 기운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할 힘이 아래로 다 처져버린 상태를 두고 모든 장기가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 나중에 다른 곳까지 같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니 자꾸 펴고 자꾸 세우고 위로 끌어올리는 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67이신 한 어르신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젊어서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드시던 분인데 언제부턴가 바위 위에 얹힌 듯 늘 더부룩하고 살은 점점 빠지고 아침마다 기운이 없어 일어나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속이 쓰릴 때마다 약을 드셨는데 드실 땐 잠깐 편하다가 며칠 지나면 더 힘들어지더래요. 그러다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약을 잠시 내려놓고 식후에 천천히 걷고 매일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아침에 입맛이 돌아오고 위에 음식이 머무는 그 답답함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약 한 봉지가 아니라 우리 두 다리와 작은 의자 하나가 답이었던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우리 모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입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많으시고 남성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그냥 우리 삶에 늘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에 의해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건 조금은 착각에 가까워요. 스트레스는 특이하게도 두 곳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바로 심장과 위장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비상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딱 심장과 위장 두 곳을 함께 자극해요.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니까 심장을 굉장히 혹사시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끝나야 심장도 쉬는데 그게 끝나지 않고 오래 이어지면 심장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래 받은 뒤로 몸 상태가 확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심장의 펌프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이 바로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해지면 소화 능력이 같이 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심장이 약해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심장은 멈추면 끝이니까 힘들어도 어떻게든 할 일은 계속 하거든요. 검사에도 잘 안 나옵니다. 그저 살짝 두근거린다. 숨이 깊게 안 쉬어진다. 언덕만 올라도 빨리 숨이 찬다. 이 정도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다 정작 겉으로 드러나는 건 소화기 증상입니다.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위가 문제인 줄 아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로 심장이 타격을 받은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를 만져봐도 굳은 데도 없고 얇지도 않고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위 자체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위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편안해지도록 도와서 심장을 강하게 해주면 위장 문제는 저절로 풀려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도 기본은 똑같습니다. 식후에 걷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긴 안목에서 심장 박동수를 끌어올리는 운동을 꾸준히 끼워 넣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게 계단 오르기입니다. 왜 계단을 오르면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우리 심장 박동수가 어느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몸은 그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호르몬을 스스로 내놓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몸을 안정시키는 그 장치가 작동하는 거예요. 운동으로 한번 확 끌어올렸다가 쉬면서 몸이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요동치던 심장 리듬이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운동 한 번이 그 요동을 딱 끊어주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없앨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는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심장을 편하게 해주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바로 계단을 오르는 겁니다. 비가 오거나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도 계단을 한층 한층 오르다 보면 신기하게 기분이 달라집니다. 10층 올랐을 때와 20층 올랐을 때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힐 만큼 심장이 일을 하고 나면 우리 몸이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 스트레스로 속이 답답한 날에는 억지로라도 계단을 한번 올라보세요. 짓누르던 감정의 압박이 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가 굳은 분은 식후에 반드시 걸어서 트림을 끌어내야 하고, 위가 얇고 무력한 분은 걷기에 더해 온몸 근육을 키워야 하고, 스트레스로 소화가 안 되는 분은 심장 박동수를 끌어올려서 그 스트레스의 고리를 끊어줘야 합니다. 유형은 달라도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몸에 피를 잘 돌리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약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약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소화가 안 되는 걸 그저 속이 좀 불편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사실 온몸이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을 흡수하는 일은 모든 건강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그 뒤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위가 그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위에 오래 고여 있는 동안 영양분이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좋은 피를 만들어낼 재료를 받지 못합니다. 피가 부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그 일꾼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가 만성적으로 안 되는 분들은 늘 기운이 없고 얼굴이 푸석하고 손발이 차갑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머리, 그러니까 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로 따지면 아주 작은데도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혼자서 가져갑니다. 그만큼 좋은 피가 끊임없이 필요해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어서 좋은 피가 부족해지면 머리가 무겁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기억이 흐려지는 일이지요. 그 뿌리에도 사실은 혈류 문제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위를 살려서 피를 잘 돌리는 일은 단순히 속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리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소화가 안 되면 잠도 잘 안 옵니다. 밤에 위에 음식이 그득하게 남아 있으면 우리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계속 소화를 시키느라 끙끙댑니다. 그래서 자다가 자꾸 깨고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잠을 못 자면 위 점막도 새로 못 만들고 좋은 피도 못 만들고 그러면 다음 날 또 소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줘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우리 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 거꾸로 보면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위 하나만 제대로 살려도 그 좋은 영향이 온몸으로 퍼진다는 뜻입니다. 위가 좋아지면 피가 좋아지고, 피가 좋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나고, 잠도 잘 옵니다. 그러면 그 좋아진 몸이 다시 위를 도와줍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줄줄이 같이 좋아지는 기분 좋은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소화가 안 된다고 그냥 약 하나로 덮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온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를 꺼버리는 일입니다. 대신 그 신호를 고맙게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우리 위를 살리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위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온몸이 같이 살아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위를 직접 망가뜨리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느 유형이든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라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 위 점막은 딱 사흘밖에 못 사는 약한 보호막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약한 보호막을 우리가 매일같이 스스로 두들겨 패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막이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깎여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위는 절대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우리 위 점막을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매운 걸 즐기시는 분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매운 음식을 꼭 줄이셔야 합니다. 점막이 튼튼할 때는 매운 성분이 점막과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같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보호막이 막아주니까요. 그런데 점막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서 매운 게 들어오면 그 매운 성분이 그 아래 귀한 본 세포들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화액을 만드는 세포, 새 세포를 찍어내는 세포 공장까지 두들겨 패는 거예요. 세포 구조 자체를 깨버립니다. 그러니 점막이 약한 분께 매운 음식은 그냥 독입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그 자체로 점막을 직접 녹이고 헐게 만듭니다. 한 잔, 두 잔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약해진 점막에는 매번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진한 커피, 특히 빈속에 드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하고 점막을 헐게 합니다. 아침에 빈속에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위가 약한 분께는 그게 하루의 시작부터 위에 상처를 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매운 거 드시지 마라, 술 드시지 마라, 커피 드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 위 점막을 오래오래 지키면서 추가로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한 겁니다. 점막이 헐면 아프니까 위산 차단제를 쓰게 되고 위산 차단제를 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의 세균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이 악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약해진 점막을 매일 두들겨 패는 우리 습관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는 거, 즉 배출이 늦어지는 것 자체가 위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위 속에 음식이나 위산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 위산이 약해진 위벽을 계속 깎아 먹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요. 그래서 소화가 빨라 위가 빨리 비는 분들은 위에 가는 자극을 최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밥을 먹고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 가는 분들, 음식이 위에 오래 남아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든 없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걸 계속 그냥 두면 위 점막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후에 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건 과식했을 때 이야기예요. 음식을 잔뜩 먹고 펄쩍펄쩍 뛰면 위에 충격을 주겠죠. 하지만 적당히 드시고 가볍게 걸어주면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 위를 오래도록 지키는 길입니다. 매운 것, 술, 커피를 줄이고 식후에 가볍게 걸어서 음식을 빨리 내려보낸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우리 위 점막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보약입니다. 약값도 들지 않고 병원에 자주 다닐 일도 줄어듭니다. 우리 살림에도 우리 몸에도 두루 이로운 일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매운 것, 술, 커피를 한꺼번에 다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욕심내지 마시고 가장 자주 드시는 것 하나부터 천천히 줄여보세요. 매일 빈속에 커피를 드시던 분이라면 그 한 가지만 따뜻한 물로 바꿔도 Y가 받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변화는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내신 분들인데 이 정도쯤이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오늘은 딱 하나만. 이게 끝까지 가는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위를 망가뜨리는 것만 알면 섭섭하죠. 이제 반대로 우리 위를 직접 지켜주고 살려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위 안쪽에 불을 꺼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 둘째는 좋은 피가 위로 잘 들어가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약해진 위 표면을 물리적으로 코팅해서 직접 보호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점막을 직접 코팅해주는 음식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을 만져보셨죠? 말을 깎으면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하잖아요. 그 끈적한 성분이 바로 우리 위 점막 속에 들어있는 보호 성분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꾸준히 드시면 위 안쪽이 마치 코팅이 되듯 보호가 됩니다. 옛날부터 마만 꾸준히 먹고 위장병을 고쳤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거창한 약이 아니라 우리 밥상에 늘 있던 음식 속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비싼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입니다. 약해진 위에 차갑고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위가 더 긴장합니다.
따뜻한 죽, 부드럽게 익힌 채소, 자작한 국 같은 음식은 위가 일을 덜 하고도 소화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속이 안 좋을 때 따뜻한 미음을 드시던 그 지혜가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밥상 안에 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는 천천히 많이 씹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가 입에서 음식을 잘게 부숴주면 위가 해야 할 일이 확 줄어듭니다. 침에는 소화 효소도 들어있어서 많이 씹을수록 위가 받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한 입에 30번씩 씹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안 들고 도구도 필요 없고 그저 우리의 조금 더 느긋한 마음 하나면 됩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혈류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 건강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사실 딴 게 없습니다. 위에 피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좋은 피를 만들어내고 그 피를 위로 잘 흐르게 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위장 문제뿐만 아니라 온몸의 혈류가 같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다른 장기들도 좋아지면서 위에 다시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혈류를 좋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우리는 답을 다 들었습니다. 식후에 걷고 온몸 근육을 키우고 가끔 심장 박동수를 끌어올려 주는 것. 여기에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몸을 너무 차게 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돈 드는 게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의지만 있으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평생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림하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버티며 일하느라 속이 쓰려도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래서 위가 이렇게 약해진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는 점막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그 안에 세포 공장이 여전히 살아서 새 세포를 만들 힘을 품고 있다고 했지요. 우리 몸은 우리가 돌봐주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우리 함께 위를 살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가만히 본인 배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명치 부근이 단단하게 굳은 느낌이고 빵빵하게 차오른다면 첫 번째 굳은 위 유형에 가깝습니다. 손으로 배를 가볍게 흔들었을 때 출렁출렁 물소리가 나고 평소 몸이 마른 편이라면 두 번째 얇고 무력한 위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는 별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일이 많을 때만 유독 소화가 안 된다면 세 번째 스트레스 유형입니다. 물론 한 가지 유형만 딱 있는 분도 있고 두 가지가 섞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의 뿌리는 결국 다 똑같으니까요. 어떻게든 우리 몸에 피를 잘 돌리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본인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고친 겁니다. 약만 의존하던 분들은 본인 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오늘부터는 우리 몸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일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진한 커피부터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멈추세요. 대신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드세요. 밤새 굳어있던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천천히 많이 씹어서 드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미루더라도 10분쯤 트림이 올라올 때까지 가볍게 걸으세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좋고 마당이나 복도를 거니셔도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은 가급적 줄이시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위가 3배, 5배 늘어나야 하는데 과식을 하면 약해진 위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드시고 드신 뒤에는 반드시 걷는다. 이걸 늘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중 한 번쯤은 다리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해주세요.
무릎이 괜찮으신 분은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시고,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셔도 됩니다. 거창한 운동기구도 비싼 회원권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잠깐 시간을 내서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몸을 움직여 보세요. 계단을 오르든 빠르게 걷든 제자리에서 팔다리를 크게 휘저으시든 좋습니다. 숨이 차고 땀이 살짝 날 정도까지만 가시면 요동치던 마음이 가라앉고 소화도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충분히 주무세요.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위 점막을 새로 만드는 일도, 좋은 피를 만드는 일도 다 잠자는 동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늦게까지 깨어 무언가를 드시는 습관은 위를 밤새 쉬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이야기 안에 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식후에 걸어라, 매운 것 줄여라, 잠 잘 자라.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늘 하시던 그 말씀이 사실은 가장 과학적인 처방이었던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몰라서 흘려들었던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아셨으니 흘려듣지 마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쏟은 만큼 반드시 좋아집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잘못 알고 계신 상식 몇 가지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든든한 게 좋은 거다. 많은 분들이 식후에 배가 든든하면 잘 먹었다고 흐뭇해 하십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후에는 오히려 가벼워야 정상입니다. 그 든든한 느낌이 오래 간다면 그건 음식이 위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식후의 든든함과 더부룩함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속이 쓰리면 무조건 위산이 많은 거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만 쓰리면 위산 차단제를 찾으시죠. 그런데 아까 두 번째 유형에서 보셨듯이 위산이 약하게 나오는데도 속이 쓰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산을 막아버리면 소화가 더 안 되고 악순환에 빠집니다. 쓰리다고 다 위산이 많은 게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위가 안 좋으면 죽이나 부드러운 것만 평생 먹어야 한다. 물론 위가 한창 안 좋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평생 그렇게만 드시면 안 됩니다. 너무 부드러운 것만 드시면 위가 일을 안 해서 더 무력해질 수 있어요. 위가 좀 회복되면 적당히 씹는 운동도 하면서 위 근육을 다시 단련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 위도 적당히 일을 해야 튼튼해집니다. 네 번째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하다. 여러분, 이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혈류순환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를 돌려주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 위는 정말로 무너집니다. 같은 연세라도 식후에 부지런히 걷는 분과 안 걷는 분은 10년 뒤에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입니다. 좋은 영양제나 비싼 약을 먹으면 위가 좋아진다. 우리는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내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처방은 우리 두 다리와 우리의 작은 습관 안에 있습니다. 비싼 것에 기대기 전에 식후에 걷고 천천히 씹는 그 기본부터 지켜보세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살림에도 부담이 없고 몸에도 부작용이 없는 가장 정직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상식 5가지만 바로잡아도 우리 위 건강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혹은 잘못 알아서 위를 더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제 제대로 아셨으니 오늘부터는 우리 몸에 맞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탐험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길게 따라오셨으니 핵심만 다시 짚어 드릴게요. 첫째, 우리 위 안쪽에는 점막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 이 점막 세포는 딱 사흘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세포 공장이 끊임없이 새 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점막이 약해져도 우리 몸은 스스로 다시 채울 힘이 있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좋은 피입니다. 둘째, 속이 안 좋을 때마다 먹는 위산 차단제는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위산은 죄가 없어요. 위산을 막으면 소장의 세균이 늘어나고 면역이 흔들리고 위는 스스로 일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약은 점점 우리를 약에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셋째, 소화 불량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굳어서 안 움직이는 위, 얇고 무력해진 위, 그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위입니다. 굳은 위는 식후에 걸어서 트림을 끌어내고, 얇은 위는 걷기에 더해 온몸 근육을 키우고, 스트레스 유형은 심장 박동수를 끌어올려 그 고리를 끊어줘야 합니다. 넷째, 매운 것과 술과 커피는 약해진 점막을 매일 두들겨 패는 주범입니다. 이것들을 줄이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식후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위는 살아납니다. 다섯째, 맛처럼 끈적한 음식으로 위를 코팅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천천히 많이 씹어 드시고 무엇보다 온몸의 피를 잘 돌리는 것. 이것이 약 없이 우리 위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5가지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를 잘 돌리는 것이고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식후에 걷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 오늘부터 지키셔도 우리 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약 한 봉지에 기대기보다 우리 스스로 몸을 돌보는 그 힘을 길러보세요.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시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작은 증상에 흔들리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이미 그 능력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우리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건강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늘 속이 안 좋아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약 없이도 건강한 위를 만들어 갑시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